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는 걸. 우리의 주가는 아래로 멀리 떨어지고 말았지. 혹시 어떤 종목이 이제야 잘못된 걸 느꼈을까요? 예상하셨을까요?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금감원, 유증제동의 급등,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공시 내용을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오늘 올라온 해명 보도에 대한 공시까지 함께 들고 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제2호 인수 포기, 김상범 이수 회장의 결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공시까지 함께 들고 와봤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차트를 통해서 오늘 급등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7월 달까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급등세와 함께 꾸준히 올라갔던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반도체 종목들의 겨울과 함께 내려오던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한 번 뚝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0월 31일에 먼저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졌는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찌라시였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월 4일에 이수그룹에서 제2호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회사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차트에서 11월 8일에 또 한 번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결국에는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1.42% 상승을 보여줬지만 같은 날 제2호에 대한 인수를 확정짓게 되면서 3천억 원 규모의 출자 및 유상증자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바로 그 다음 날 주가가 개파락을 하면서 좀 밀리게 됐고요. 12월 2일 어제 장마감 이후에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레포트들이 나온 걸 쭉 한번 살펴보신다면 본업은 참 잘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MLB 기판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하고 있는 거지 제2호 2차 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MLB 기판의 수급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2025년 월 캐파 역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죠. 네, 3개월의 수주 추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업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업인 출자 55%가 제2호 인수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 레포트에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11월 8일 이후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목표가 밴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흥국증권이 있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여전히 하향을 했지만 45,000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5,500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2025년, 2026년이 아니라 2030년을 염두한 자본 조달 평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사업에 지금 뛰어드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제2호 주요 고객사들이 공급 계약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투자자들의 공감을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3분기 컨센은 소폭 하회를 했다라는 점 짚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3분기에는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지금 목표가를 가장 낮게 잡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5,000원보다는 상단에 위치하며 종가가 마무리가 됐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20%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수페타시스의 기대감을 걸어봐도 되는 건가? 제2호 인수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차장님의 표정이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많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네. 콧소리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거의 뭐 3개월 내내 죽상을 네. 쓰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가 좀 그래도 주식시장에 임하는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네. 오늘 하루만큼은 어쨌든 좀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전업종이 올랐고요. 뭐 이제 IT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는 좀 의미 있게 올라갔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신호가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업종 가림 없이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뭐 섹터별로 나누자면 그동안에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 특히 다운 사이클 진입했다라고 얘기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기존 주도주로 불리우고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도 큰 반등을 이루면서 이래서 바이오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바이오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업종 가림 없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뷰티 업종들도 반등이 나왔고 조선 업종들도 의미 있게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개인적인 어떤 약간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가 거의 PBR 0.8배, 0.9배 미만으로 밑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장비 회사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을 텐데 2025년 내년도 전망 기준으로 볼 때 내년도 2분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반도체 장비 종목들 특히 이제 선단 쪽이라던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바닥에서 죽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바텀 피싱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때이지가 않을까 이런
개인적 어떤 소망을 담아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의 2,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업종이 거의 다 반등을 한 채 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제 초이스와 사실 차장님의 들고 오신 종목 중에 한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 두 가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와 리노공업 반도체 종목들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꼽아주신 이유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반도체 IT 섹터 내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수페타시스 초이스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리노공업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비초이스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안 좋아서 비초이스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대략적으로 내년도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중에 하나를 꼽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오늘 종목 선택의 특징 주격으로 봤을 때는 리노공업이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조금은 약하겠다, 모멘텀적으로. 그래서 초이스하지 않은 거고요.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면 리노공업은 글로벌 소켓 테스터 기업 중 탑 플레이어인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핸드셋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애플도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있고 여러 이제 핸드셋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번 했네요. 2020년 연간에. 2020년 이후 빼고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성장 가도를 계속적으로 달릴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이유는 디바이스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변화가 있을 때 이 회사는 항상 이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령 뭐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그 LTE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그리고 지금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별로 지나가면서 항상 리노공업은 디바이스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그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큰 변화와 혁신을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는 사실 4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성장이 좀 아쉽지만 조금은 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4분기가 2,200억의 영업이익 318억 정도 예상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실적이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가 2,000억에 259억 남았는데 4분기는 조금은 꺾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는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게 부산에 공장을 지금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증설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 내년 2분기 말부터 램프업 구간이 돌입이 되는 거기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총 캐펙스가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항상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지만 오늘 이수페타시스랑 약간의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약간 드라마틱한 어떤 모멘텀은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좀 약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내년도 주도주로 갈 만한 종목인 건 분명한데 오늘의 특징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수보다는 조금은 약해서 리노공업을 오늘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비초이스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택해 주셨지만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내년에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4분기에는 성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부산 공장 증설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캐펙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이스와 좀 겹치죠.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 종목 정말 이제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갖고 오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초이스를 해주셨다는 거는 반등이 나올 걸 더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초이스 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슈페타시스가 저 방송할 때마다 사실 올해 제일 많이 언급한 종목이 제가 반도체를 편애해서 네.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만 올해 제일 많이 언급했던 게 한미반도체나 이슈페타시스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만큼 이 어닝이 살아있는 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이슈페타시스가 왜 주가가 하락을 했냐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유상증자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유상증자를 가령 제가 한 3주 전에 방송에서 루머가 있다, 5천억 정도 루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적인 부분들로 뜯어보자면 2,500억은 캐펙스로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하는 투자네. 거고 나머지 2,500억은 제2호 인수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가적인 2,500억에 대한 부분이 방송 그 전에 방송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대략 3조가 조금 깨졌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절반 날아가는 셈이에요. 1조 5천억이 녹은 거거든요. 그러면 2,500억을 유상증자를 제2호 인수를 하려고 한 건데 시장은 1조 5천억의 시가총액이 녹은 현상이 나온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자면 그럼 증자로 인해서 희석이 되는 가치가 2,500원 이상의 희석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건가? 라고 보자면 저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여러 논리가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괘씸죄라고 불리우는 어떤 한국 증시의 어떤 특수성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괘씸죄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지만 대주주가 본인 주식 가지고 있는 거는 희석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슈페타시스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악재에 악재를 더해서 주가가 1조 5천억 이상이 되는 시가총액이 녹았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건 유상증자 철회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만약에 아마 앵커님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유상증자 나온다는 얘기가 했을 때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였나요? 그 애널리스트가 증자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회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식적인 코멘트는 증자 안 한다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증자 얘기가 나왔죠.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뭐였냐면 또 다른 애널리스트 말로는 유상증자 철회설 공식적인 코멘트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이슈페타시스가 26%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네. 한 차례 장중에 크게 밀렸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17% 이렇게까지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밀렸거든요. 다시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2시 28분에 이슈페타시스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이라는 공시를 내고 제 공시일이 1월 2일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월 17일 이전에 유상증자 철회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일이 2014년 12월 17일이에요. 이때까지 권리주주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어떤 워크프레임이 또 생겨요. 증자 결정이 나고 11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사항 내용을 보면은 2월 6일 날 이대로 가게 되면은 2월 6일 날 청약이 구주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권리주주 배정일이 12월 17일이에요. 그럼 요 전까지는 증자를 안 하려면 요 전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철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간이 넘어가고도 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기점이 되는 그 이벤트의 날짜는 12월 17일까지 주가 전후로 향방을 보는 봐야 거죠.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이 유상증자 공시 11월 14일 날 네. 있는 유상증자 공시가 계속적으로 효력이 갖추려면 17일까지 이전에는 어쨌든 속된 말로 쇼부로 봐야 되는 오. 거기 때문에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17일 전에는 요 부분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증자를 철회를 해서 금액을 줄이고 캐펙스 투자로만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거냐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진다. 물론 지금도 좋지만 네. 업황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11월 8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왔을 때가 한 1%대 반등이 나왔는데 그게 시설 투자 공시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반응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제2호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개파락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차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유상증자의 100% 철회가 아니고 시설 투자를 위한 유증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높은 게 아니라 저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호 인수는 네. 사실은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루머기는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제2호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고 얘기를 다들 해요. 뭐 물론 이제 뭐 M&A 하시는 분이라던가 뭐 IB 쪽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그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제2호는 어떤 뭐 회사의 특수한 어떤 경우로 인해서 뭐 오너의 어떤 뭐 신상이랑 관련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매물이 계속 나와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고 이수페타시스가 그거를 낼름 본 건데 매수 금액도 사실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로 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은요 사실 해외는 없어요. 네. 한국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 이게 결국은 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펼치기 위한 프리미엄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주식시장 용어예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사실은. 뜯어보면은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했던 거랑 동일하게도 그날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오고 시간에 팍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10분 뒤에 시간의 장이 닫히고 마감되고. 6시 이후에 탑업인 출자증권 양수 결정이 네.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가 동종업종이 아닌 탑업인이 아닌 동종업종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 예를 들면 뭐 대덕전자라던가 뭐 심택이라던가 이런 기판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겠다. 뭐 자화전자라던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MLB 기판 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기판 사업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 사이즈가 있지는 않아요. 뭐 가령 이수페타시스가 대만에 뭐 기판을 하고 있는 회사 이비덴이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이 인수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2호라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가총액 1조 5천억에 놓을 정도의 그렇게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온 거고 뭐 아니나 다를까 어떤 요인이 있었겠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증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대 주주가 증자 참여를 100% 안 한다? 네. 그러면 더 욕 먹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안 하려면 빨리 손절치고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발행 예정가가 27,350원이에요. 지금 현가보다 낮죠. 그러면 이거 2차 발행가액에도 더 밀리거든요. 더 밀리게 되면은 주식 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네. 금액이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인수하는 인수 주관사 입장에서도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개판 나 있는 주식인데 청약이 100%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도 주간사랑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증자 철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 맞고 뭐 주식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간에서 160만 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되게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특히나 투신에서 41만 주, 사모에서 71만 주, 기금에서 42만 주 들어온 건 그냥 앵커하게 굉장히 세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 이후에 어떤 주가 변동성이 저는 내심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도 세게 올라와 있네요. 오늘 보면은 시간 거래에서도 거의 상한가예요. 지금 호가 기준으로는 오늘 시간에가 27,400원인데 27,400원 2.43% 오른 네. 기준의 값이 오늘 상한가 정규장의 기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로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 규모에 대해서 주주분들의 반발이 심했던 건데 제이오가 오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스페타시스의 유증 공시가 나왔을 때 제이오 같이 주가가 하락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 조금 다른 건 이스페타시스는 장 막판까지 탄력이 좋았지만 제이오는 한 14%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3%대 상승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요? 한번 볼까요? 제이오가 저도 네. 지금 그 앵커님 말 듣고 바로 이제 차트를 봤는데 네. 언제부터 올랐냐면 10월 28일이에요. 이때 처음에 12% 올랐어요. 이때부터 시장에서 나왔어요, 이미. 내용이. 저도 들었었고 네네. 이거 뭐 시장에서 그냥 풍문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때 이슈에서 제이오 인수한다는 얘기가 막 이래저래 네, 들어오고 네. 이거는 사실 어쨌든 간에 뭐 감독원에서 조사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면 그리고 이슈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야. 28일부터. 계속 네. 빠졌죠. 28일날 제이오가 올랐는데 그 다음날 이슈는 종가 마이너스 3%. 그 다다음날 종가 마이너스 4.1%. 그리고 31일 날 종가 마이너스 거의 10%. 이렇게 밀린 거죠. 네. 그리고 반면에 제이오는 볼까요? 계속 올랐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11월 11일 날부터 제이오가 많이 밀리기는 시작한 거죠. 그럼 이미 상승을 다 보고 그때부터 빠져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섹터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배터리 장비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시장이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해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이오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제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이게 단기간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너지를 봐야 할 텐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랑 어떤 시너지가 있을 수 있으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인 부분들로 보자면 물론 인수하고자 하는 피인수 법인은 뭐 장기간 뭐 큰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이수페타시스보다 시장을 짧게 보는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만연한 시각이 시장의 판단이라면 시장이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오의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떤 그 두 회사의 시너지 중에 어떤 태생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짚어주셨는데 유증 규모보다 시장에서 주가가 빠진 그 규모가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12월 17일 그 날을 기준으로 한번 주가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유증이 철회가 되는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사장님의 초이스는 이수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낑깡 이인님의 종목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61,200원에 15%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9만 원대에서부터 정말 쭉 밀려서 5만 원대까지 떨어진 종목입니다. 지금 평단가가 6만 원대여서 오늘보다 조금 더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와야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화장품 종목들 정말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좋았지만 화장품 종목들이 그중에서도 테마주 성격을 띄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일부 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ODM 회사들 그리고 뭐 완제품 회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 그리고 좀 약간 스몰캡 쪽에서는 VT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의미 있게 올라왔는데 내용적인 부분들로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그로드 랩이랑 또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실적이 물론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 3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실적이. 작년 4분기에 코스메카가 1200억 150, 1200에 130, 그리고 2분기에 1400에 181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시장의 기대치가 적어도 QQ로 순증을 기대를 하는데 3분기에 1200억에 152억 나왔어요. 그러면 2분기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적어도 1500억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되려 순증 기준으로는 역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일부 중국 제품도 관세 얘기 나온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ODM 회사들이 좀 미국으로 수출을 넘기게 되게 될 경우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일부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밀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의 반등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되려 지금 ODM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코스RX가 주력이기는 하지만 뭐 중국 법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ODM 같은 회사들도 사실 그 제품을 조금 가려가면서 봤거든요. 물론 인디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ODM 회사들 기준으로 볼 때 마진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 실적이 이것도 좀 기대치만큼 나와주면 너무 다행일 텐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4분기 실적도 성수기 치고는 일부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지금 현재 코스메카 코리아의 매출액 컨센서스가 1,400억에 영업이익 190억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 가격은 시청자분 매수 가격대에 오시면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이미 한 차례 좀 놓치신 것 같기는 하신데 손절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49,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낑깡 아이님의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봤고요. 화장품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실은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추가 매수 전략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 그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빠져나오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낙엽핀 가을님의 종목입니다. 이제 겨울인데 가을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려아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만 원이고요. 10% 한참 주가가 오를 때 샀다가 상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새 다시 많이 올라서 본전 없게 왔는데 수익을 더 보니까 안 팔고 있습니다. 욕심을 그만 부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차마 제가 고려아연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이 종목이 또 160만 원까지 갔네요. 이 정도 되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욕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정리하시는 게 맞죠. 이거는 사실 저도 몰라요. 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지금 대부분의 그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고려아연 아직도 올라가?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그 양 두 집안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누구야 최연범 씨랑 영풍그룹 장영진 씨인데 이쪽 사람들의 머리로 인해서 주가 방향성이 갈릴 거예요. 그쵸. 뭐 지금 최연범 씨 같은 경우는 자금을 계속 모아야 되는데 자기네 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쪽 이 자금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증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철회를 했고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땐 여전히 영풍그룹 사람들이 의결권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여기서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라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네.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요거는 기술적 매매로 인해서 매매 스킴의 영역은 아니고요. 그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5일선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5일선 매매 꺾이면 그때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뭐 정고점 매매를 하겠다. 그럼 정고점 돌파 시 매도. 정고점 깨지면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시청자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일선 깨지면 매도하세요. 그래서 130만 원 손절 라인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좀 과열될 부분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점, 좀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경계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바이오 시밀러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콩님의 종목 바이넥스고요. 18,600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한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도 18,600원까지 터치는 안 나왔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9월달 고점만 되고 나서 쭉 밀렸었는데요. 같은 바이오 시밀러 내에서 대장 종목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까지 그래도 좀 올랐다가 밀린 반면에 바이넥스는 고점이 또 9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바이오 디벨로퍼들 시작 개발하는 회사들 빼고 시밀러라던가 기타 GMP 제재 위주로 만드는 회사들은 높은 밸류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이넥스도 어쨌든 시밀러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송도 공장 FDA GMP 인증받은 거 내년도 1월 달에 인증 확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셀트리온과 악템라 BS 공급 이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6월 달부터 FDA 실사 완료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한 어떤 모멘텀 매매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올해 내내 적자였거든요. 근데 4분기에 흑자 예상치예요. 근데 4분기 실적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는 의견을 드리는 거는 맞고, 대신에 이런 종목은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매매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신념 없이 바이앤홀드 하셨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형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매에 임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면 올해 상반기 내내 바이오 섹터들은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게 어떠한 테마를 형성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이런 주식들의 뒷배를 타고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GLP-1 제재라던가 비만 당뇨 그런 어떤 메가 트렌드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기로점에 놓여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를 판단하시는 시간이 돼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첫 번째로 4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전히 적자 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수급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1,2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6,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매수하실 때에도 경계감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께서 바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는 쿠앙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고요. 24,000원에 비중이 9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5년째 보유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5년이나 되셨다고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5년 동안 보유하셨으면 회사 상황 힘들었을 때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들고 계신 건데 이 종목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9,560원까지 올라온 종목인데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생 많이 했죠. 네. 코오롱 티슈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18년도에 네. SBS 보도로 인해서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던 거고, 이게 골관절염 치료제로 이제 임상을 한 건데 그게 임상 내용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아니라 네. 세포 치료제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코오롱 티슈진 임상 자체에 대한 어떤 본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웅렬 코오롱 회장은 코오롱 회장직을 나왔죠.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5년 이상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되게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결과적으로는 다 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 다 나왔잖아요. 구속되셨던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어떻게 보상하려고 그래요? 그쵸. 이게 결국은 이게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약간 경제가 정치랑 연결이 되면 저는 최악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이든 코오롱 생명과학이든 그거랑 다 연결이 돼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에 이런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시청자분 매수 가격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그래도 5년 전에 가지고 계셨던 뭔가 고통과 아픔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36,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뭐 사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셨을 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셨다라는 그쵸?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정해드리지 않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할 종목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3만 원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 반드시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도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은 많은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보면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다 쏠리잖아요. 그게 결국 투기 자본으로 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한탕주의를 원하고 네. 나는 조금 더 뭔가 주가 막 올라가는 섹시한 주식을 원하고 그런 걸 원하는 어떤 투기 자본에 대한 어떤 니즈가 계속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코스닥이라던가 코스피라던가 거래 대금, 거래량도 막 줄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와주고는 했지만 그게 바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변동성은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코인 시장에서도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막 지금 유동성은 별로 없어요. 유동성이 막 휘몰아칠 때 올라가는 종목은 뭐냐면 결국 베타 계수가 높은 주식들, 변동성이 높은 주식들 위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대부분 종목들 올라온 애들 보면 코인 관련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표현 좀 세게 하자면 스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업 가치가 그걸로 인식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지금은 주도 다 깨져 있고요. 소외 주식도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될성드부른 나무 같은 그런 어떤 될 만한 종목을 리밸런싱 하셔서 이 종목을 팔고 좀 클만한 종목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2024년도 거의 다 끝나가는 네. 해지만 내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엔터 업종이라던가 조선 업종이라던가 뷰티 특히나 뭐 휴젤이라던가 메이톡스 대형제약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초이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많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데 엔터 섹터, 조선 섹터, 미용, 의료기기 섹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속에서는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통해서 갈만한 종목들의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차장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마감하기 전에 이벤트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 코인을 지금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채팅창에 링크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로그인 하신 이후에 회원 고유 번호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나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7,000 TTC 코인을, 통통 코인을 드리니까요. 이 내용까지 통통 쿠폰 받아가시는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